다양한 관점으로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담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요. 엔진은 막 8000rpm으로 터질 듯이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정작 그 엄청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야 할 그 변속기가 완전히 망가진 최고급 스포츠카가 떠오릅니다. 지표라는 이름의 계기판을 보면 속도계는 치솟고 엔진 온도는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연초 대비 40%가 넘는 급등세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역시 2%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을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죠. 하지만 차창 밖의 풍경은 멈춰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수 침체랑 체감 물가 폭등 속에서 실물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과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괴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금의 거시경제지표 호황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철저히 양극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는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통계적 착시나 기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시지표가 보여주는 성과 자체는 명백한 실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대기업과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 내수로 흘러들어오는 그 전통적인 낙수 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끊어졌다. 네, 플랫폼 경제의 대두와 구조적 단절이 빚어낸 양극화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라는 것이 지표부터 한번 뜯어보죠. 언론에서는 연일 코스피 6500시대가 임박했다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막 600조 원대로 폭증했다.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참 비릿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숫자의 향연이 우리 국내 실물 경제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6,500입니까, 이게? 그 상장사들의 이익 창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상법 개정을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 그 밸류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주 환원율 높이고 배당 늘려서 주가 띄우는 건데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나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뿐이지 않습니까? 네, 분배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기업들이 창출한 이익이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 위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이 지표가 아무리 화려한들 거시경제가 건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호황이 실물 경제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는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비약이요? 네, 코스피 6천 돌파를 이끈 동력이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적 전환기에 아주 핵심적인 공급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그 펀더멘털에 기인한 겁니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커니즘은 글로벌 가치사슬, 즉 GVT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 90년대에는 대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하면 국내 하청업체들의 발주가 들어가고 근로자들 야근 수당이 늘어나면서 내수에 돈이 돌았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경제 순환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설계된 반도체가 대만의 파운드리에서 생산되고 베트남에서 조립되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수출에 투입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과거 70%대에서 최근 60% 선까지 하락했어요. 아, 생산기지가 다 해외로 빠져나갔다. 네, 수출 엔진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지만 고용 창출이나 낙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지 지표 자체가 서민의 고통을 가리려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가 끊어졌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지표의 온기가 닿지 않는 현실을 더 냉철하게 봐야죠. 정부가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로 안정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KDA 전망치도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 평균적인 숫자가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지 보세요.
식당에서 에고박 하나 사기 무서운 우리 선배님들. 가장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체감 물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6% 이상 폭등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 물가가 3%대 후반이에요. 특히 외식 물가는요, 한번 오르면 절대 안 내려가는 하방경 직성이 엄청납니다. 국제유가 떨어지고 밀가루값 안정돼도 인건비랑 임대료 때문에 식당 메뉴판 가격은 그대로라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중앙은행은 2.1%라는 평균치만 보고 물가가 잡졌다고 판단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 지갑은 텅 빌 틈도 없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표와 체감의 극심한 괴리를 방치하는 게 거시정책의 맹점 아닙니까? 물가지수 산출 방식과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를 왜곡이나 맹점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이랑 수치가 아예 다른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가전제품이나 통신비 등 수백 가지 품목이 포함됩니다. 아니, 서민들이 매일 가전제품을 사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가 문제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매일 변동하는 채소 가격에 맞춰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부진 같은 기후 인플레이션은 거시적인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방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신선식품을 잡으려다가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폭등시켜서 경제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거시정책은 2%대 안정을 목표로 하되 미시적으로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푸는 식의 핀셋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 지표는 조작이 아니라 필수 계기판입니다. 그 필수 계기판이라는 명분 하에 핀셋조차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게 문제죠. 할인 쿠폰 몇 장 뿌리고 수입산 할당관세 잠깐 낮추는 미봉책이 생활고를 해결해 줍니까? 단기적인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고물가와 낙수효과 실종이 가장 날카롭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자영업 시장입니다. 구조적으로 제일 취약한 분들이 이 망가진 경제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어요. 팀장님, 현재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은퇴 후 창업이 크게 늘었죠. 은퇴 후에 연금도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평생을 바쳐 일해온 우리 선배님들이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이나 편의점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취약 자영업자 중에 70세 이상 고령차주의 대출 비중이 28%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고령층의 부채 문제는 확실히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빚에 늪에서 폐업조차 못해요.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 하고 상가 원상복구해야 하고 현금 흐름이 끊길까 두려워서 좀비 상태로 버티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숙박이나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이 24% 남짓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거시 지표는 축제라는데 민생은 시한폭탄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거시경제가 나빠서 혹은 물가가 높아서라고만 진단하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공급 과잉요? 너무 많이 창업해서 망하는 거다?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업에 인력이 너무 몰려있다 보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마진은 줄어드는 악순환이죠. 이 고리를 끊으려면 한계 자영업자들이 계속 빚으로 연명하게 두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부문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연착륙을 어떻게 유도합니까? 당장 내일 모레 빚 갚아야 하는 분들한테요. 현재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딜레마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입니다. 현장에서는 빈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는다고 아우성이거든요.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이 빈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시키는 자영업자 미래 일자리 전환센터 같은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자영업자를 중소기업 빈 일자리로 전환한다. 참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간과한 지독하게 탁상공론적인 접근입니다. 왜 중소기업에 2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생겼겠습니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의 차이가 원인이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원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당해서 고질적인 저수익 구조에 갇혀 있어요.
근로자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심각하죠. 평생 자기 사업 해오셨거나 과거 기업에서 중견 간부 이상 지냈던 60대 은퇴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모순을 두고 그냥 일자리 남으니까 거기로 가라는 건 또 다른 빈곤을 강요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를 내며 부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비록 기대 수준보다 임금은 낮을지언정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돌아가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겠습니까? 그건 차악을 선택하라는 강요죠.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환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해주거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대출 연장으로 산소호흡기만 붙여놓는 것보다는 혁신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거시경제 건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보호망 밖으로 밀어내기 전에 그들이 왜 매달 적자를 보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착취의 사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착취의 사슬이요? 네, 자영업의 공급 과잉을 완벽하게 악용해서 우리 민생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존재가 바로 플랫폼 독점 기업들입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보십시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최근 중개 수수료율을 9.8%까지 끌어올렸어요. 아, 배달 수수료 문제 말씀이시군요. 결제 수수료, 부가세, 배달비 다 합치면 동네 김밥집 사장님들은 음식값의 거의 30%를 플랫폼에 떼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영업이익률이 20%를 훌쩍 넘어요. 제조업, 대기업 이익률이 5% 남짓인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골목상권을 장악해서 20%를 남기고 막 수천억 원을 해외 본사로 배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막대한 이익이 유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료 배달 출혈 경쟁 비용은 오롯이 식당 사장님들한테 전가하고요. 지역에서 돌아야 할 자본이 거대 자본으로 속속 빨려 들어가는 이 추출적 경제 구조가 과연 건강한 자본주의입니까? 이게 경제의 변속기를 박살낸 주범 아닙니까?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구조를 분석해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죠. 네, 처음에는 무료 배달로 소비자들 모아놓고 맞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소비자를 모으고 시장을 장악합니다. 소비자가 모이면 식당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록인, 그러니까 잠금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안 쓰면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요. 독과점 상태로 재편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대 추구, 즉 수수료 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독점적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는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뱀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약탈적 독점은 명백한 시장 실패입니다. 참 우아하게 시장 실패라고 표현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생존권이 달린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상생협의체 만들어서 자율 규제 유도하겠다는데 독점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겠습니까? 자율규제완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료를 직접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영세 식당들에 현금 몇만 원 쥐어져 와야 그 돈 결국 거대 플랫폼 수수료 매출로 가고 해외 자본 배당금으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혈세로 플랫폼 배불려주는 꼴이죠. 이 정도면 자본주의 규칙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성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장님의 비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려면 대직요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 즉 룰 세팅이 필요합니다. 어떤 룰 세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처럼 우리나라도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시급하죠. 네. 또한 소상공인들이 단결해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게 단체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요. 성장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도 그 동력이 골목상권으로 안전하게 전달되려면 이런 정교한 룰 세팅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프레임워크와 구조적인 룰 세팅,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법안 하나가 국회 문턱을 넘길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골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가장들은 이미 다 쓰러지고 없을 겁니다. 네, 속도가 생명이긴 하죠. 오늘 저희 논의를 통해 확인한 건 모니터에 표시되는 코스피 6500이라는 심박수가 아무리 화려해도 실물 경제라는 신체 내부에서는 혈액 공급이 끊겨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수 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플랫폼 빨대만 꽂혀 있는 이 구조를 방치하면 그 2% 성장이라는 건 양극화의 폭주를 가리는 통계적 장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양극화에 대한 소장님의 위기의식에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현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나 거대 기술 기업의 부상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거대한 파도거든요. 파도라 하더라도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막아야죠. 그렇죠.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서 거시지표의 안정성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부력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단순한 낙수 효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플랫폼 규제라는 구체적인 과제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시적 성장을 미시적 분배로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설계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네, 두 관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거시적 성장이 필수적인 동력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사각지대에서 무너지는 내수와 우리 선배님들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출 지표와 살인적인 6% 장바구니 물가 사이에 거대한 단층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우리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네요. 맞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거시적 성취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치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열하게 논의하고 돌파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화려한 지표나 차트 너머에서 묵묵히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있겠죠. 오늘 이 담론이 여러분께서 거시지표라는 장막 너머의 진짜 현실을 이해하고 대비하시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승자는 없지만 과제는 명확해진 오늘 논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만의 해답을 그려보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